이야, 터지겠네, 터지겠어. 아주 보기 좋아. 야전의 불곰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육군 소장이 땀 흘리는 낯선 여군 장교를 향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기 좋다며 희롱했던 바로 그 사람, 그녀가 군복으로 환복한 순간 소장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과연 오만했던 소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지요? 오늘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덜 거친 용산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쇳소리와 땀 냄새로 시작되었다. 국방부 지하에 위치한 체력단련실은 계급과 소속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육체의 한계와 싸우는 이들의 공간이었다. 물론 그 잠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였다. 이곳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서열은 존재했고 묵직한 바벨이 렉에 부딪히는 소리보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곤 했다. 정민석 상사는 이 공간의 지배자이자 가장 낮은 자였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그의 눈은 사람의 계급장을 보지 않고도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수건을 정리하고 기구를 닦으며 새벽 운동을 나온 간부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습관처럼 살폈다. 저기 벤치프레스를 하는 대령은 합참작전처 소속이고 옆에서 덤벨을 드는 중령은 얼마 전새로 부임한 군수사령부 과장이다. 정 상사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조직도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는 이른 아침의 평온을 사랑했다. 아직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기 전 모두가 군복이라는 갑옷을 입기 전에 날 것 그대로의 모습들이 오가는 이곳은 그에게 작은 위안이었다. 그 평온을 깨고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짙은 회색 운동복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중년 여성이었다. 정 상사는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오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걸음걸이부터가 달랐다.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등 근육이 꼿꼿하게 선 채로 내딛는 발걸음은 마치 잘 조준된 총알처럼 정확했다. 그녀의 시선은 체력단련실 전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훑었다. 그것은 단순히 운동할 자리를 찾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다. 전장을 살피는 지휘관의 시선에 가까웠다. 정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펴고 섰다. 여성은 가장 구석에 있는 러닝머신으로 향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 자연스럽게 올라서서 기계를 조작했다. 곧 일정한 속도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규칙적인 호흡.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무인의 그것이었다. 그녀 윤설린 중장은 땀을 흘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며칠 후 있을 대규모 연합훈련 계획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시뮬레이션했다. 그녀에게 운동은 단순한 체력 관리가 아니었다.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를 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만드는 정신 수양의 과정이었다. 30년 넘는 군 생활 동안 여군이라는 꼬리표는 늘 그녀를 따라다녔다. 유리천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그녀는 그것을 실력이라는 망치로 부수며 여기까지 왔다. 합참작전본부 부본부장. 별 3개. 그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오늘은 본청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 평소 이용하던 합참 전용 시설이 아닌 이곳에 잠시 들른 것이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에서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좋았다. 그녀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조금 더 높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체력 단련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육중한 발소리가 정적을 깼다. 준장님 이쪽입니다. 부사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운동하던 몇몇 장교들이 화들짝 놀라며 자세를 고쳐 잡았다. 정민석 상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체력 단련실에서까지 저렇게 요란하게 구는 인간은 드물었다. 곧이어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태우 준장이었다. 최근 야전 부대에서 큰 공을 세우고 합참으로 영전한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장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건장한 체격을 과시하듯 가슴을 활짝 펴고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지만 정 상사가 보기에는 오만함에 가까웠다. 그는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즐기는 듯 했다. 박 준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에게 경례하는 장교들에게 가볍게 고갯짓으로 답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서 묵묵히 달리고 있는 윤설린에게 닿았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윤설린이 있는 러닝머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정민석 상사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저 오만한 별 하나가 곧 이 조용한 아침의 평화를 산산조각 낼 것 같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두 사람을 주시했다. 박태우 준장은 윤설린의 뒤쪽으로 다가가 러닝머신 손잡이를 잡고 섰다. 땀에 젖어 몸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운동복을 노골적인 시선으로 위아래로 훑쳤다. 체력 단련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벤치프레스를 하던 대령은 바벨을 든 채 움직임을 멈췄고 사이클을 타던 소령은 페달에서 발을 떼었다. 모두의 시선이 박 준장과 윤설린에게로 향했다. 윤설린은 그를 무시한 채 계속 정면을 응시하며 달렸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이 그녀의 심기를 대변하고 있었다. 이야, 몸매 관리 정말 잘하시는데? 군복 터지겠어. 박 준장의 목소리가 체력 단련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명백한 조롱이자 성희롱이었다. 주변에 있던 장교들은 당혹감에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그의 말을 제지하지 못했다. 상대는 별을 단 장군이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계급은 법보다 위에 있었다. 정민석 상사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박 준장에게 다가갔다. 준장님, 여기는 본청 소속 간부들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정 상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준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의 말을 잘랐다. 아, 정 상사.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농담이지, 농담. 요즘 세상은 무슨 말만 하면 다들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니 원. 그는 정 상사의 어깨를 툭 치고는 다시 윤설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어디 근무해요? 이 정도 몸매면 비서실 같은 데서 사랑 많이 받겠어. 안 그래? 박 준장의 두 번째 발언은 더욱 노골적이고 모욕적이었다. 그는 여군이란 당연히 전투나 작전과는 거리가 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뿌리 깊은 편견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냈다. 주변 장교들의 표정은 이제 당혹감을 넘어 경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박 준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때 윤설린이 러닝머신의 속도를 서서히 줄였다. 기계가 완전히 멈추자 그녀는 천천히 내려와 옆에 걸어두었던 수건으로 목덜미에 땀을 닦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박 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분노나 증오 같은 격한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고 서늘한 실망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군복의 무게를 모르는 자는 말의 무게도 모르는 법이지.
윤설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체력단련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날카로웠다. 박춘장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 예상치 못한 기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뭐? 무슨 말이야 그게?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꼈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농담도 못 알아듣나? 요즘 여자들은 왜 다들 그렇게 뻣뻣해? 윤설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물병과 소지품을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했다. 그녀의 침묵은 박준장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봐봐,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가려고 하잖아. 내가 뭐 틀린 말했어?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이들의 동의를 구하듯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색한 침묵뿐이었다. 윤설리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잠시 멈춰 서서 박준장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 9시 합참작전본부 회의. 꼭 참석하길 바라지. 그 말에는 싸늘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체력단련실을 빠져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체력단련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박준장만이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뭐야 저 여자 끝까지 재수없게 라고 중얼거렸다. 정민석 상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방금 엄청난 폭풍의 서막을 목격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9시 합참작전본부 회의.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윤설린이 나간 후에도 체력단련실의 어색한 분위기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박태우 준장은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덤벨 렉으로 향했다. 주변의 침묵을 자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착각한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이두근 운동을 시작했다. 요즘 군대가 너무 물러터졌어. 저런 여자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하니 말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소리는 모두에게 똑똑히 들렸다. 벤치프레스를 하던 김대령은 조용히 바벨을 내려놓고 박준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박준장의 육사 선배이자 오랜 동료였다. 박 장군, 아까 그건 좀 심했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김대령의 조심스러운 충고에 박준장은 기분 나쁘다는 듯 덤벨을 바닥에 쿵 내려놓았다. 선배님까지 왜 그러십니까? 그냥 여군 하나 아닙니까? 계급이 높아봐야 소령이나 중령이겠죠. 제가 별 하나 달고 그 정도 농담도 못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김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야말로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여기는 야전 부대가 아닐세. 국방부, 특히 합참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자네의 평가로 이어진다는 걸 잊었나? 평가라니요? 저 박태우입니다. 지난번 대규모 침투 훈련에서 적 특작부대를 완벽하게 소탕하고 여기 합참까지 영전해 온 사람입니다. 고작 여군 하나한테 농담 좀 했다고 제 평가가 깎이기라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준장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전공이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김대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저런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만 박준장이 치르게 될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한편 정민석 상사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까 그 여성이 마지막에 남긴 말. 오늘 9시 합참작전본부 회의. 그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확신에 찬 그리고 무서운 힘이 실린 경고였다. 그는 재빨리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다. 군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해 합참작전본부의 주요 직위자 명단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한이름 앞에서 멈췄다. 합참작전본부 부본부장 중장 윤설린. 사진 속 인물은 방금 전 체력단련실에서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정상사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중장. 별 3개. 국군 창설 이래 여성으로서 그 자리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런데 박태우 준장은 그 전설에 면전에 대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낸 것이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정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체력단련실에 남아있을 김대령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드는 순간 그는 망설였다. 자신이 이 일에 끼어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박 준장은 이제 막 합참에 부임한 권력의 중심을 향해 달려가는 장군이었다. 반면 자신은 힘없는 부사관일 뿐이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옳고 그름의 문제였다. 군인으로서 부사관으로서 불의를 보고 못 본 척할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김대령의 사무실 번호를 눌렀다. 그때 샤워를 마치고 나온 박 준장이 의기양양하게 정 상사에게 말을 걸었다. 정 상사, 아까 그 여자 말이야. 혹시 소속 알아냈어? 내가 나중에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사과해야지. 하. 그의 웃음소리가 정 상사의 귀에는 지옥의 소리처럼 들렸다. 정 상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박 준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시계는 어느덧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폭풍이 몰려오기까지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윤설리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각 잡힌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숱한 밤을 새우며 작전 지도를 들여다보던 젊은 날의 대위, 남군들의 텃세와 편견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소령, 그리고 마침내 장군이 되어 부대를 지휘하던 순간까지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의심받고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남자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결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별을 달았다. 오늘 아침 체력단련실에서 겪은 일은 그녀에게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계급이 낮았을 때는 더 심한 말도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별을 3개나 단 지금, 그것도 국군의 심장부인 국방부 청사 안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깊은 실망감과 자괴감이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고작 저런 편견 하나 넘어서지 못했단 말인가. 아직도 우리 군에는 저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별을 달고 지휘관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인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박태우 준장의 인사기록 카드를 집어들었다. 화려한 경력이었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었고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워 동기들보다 승진도 빨랐다. 능력 있는 군인인 것은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그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전부일까? 부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지휘관은 결국 조직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녀는 비서관을 불렀다. 오늘 9시 회의 참석자 명단 최종 확인하고 회의실 전방 스크린에 박태우 준장의 양력을 추가로 띄워주게. 특히 최근 공적 사항을 강조해서. 비서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군말 없이 명령에 따랐다. 윤설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남산 타워가 보였다. 저 도시의 불빛 아래 평화롭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었다.
군복의 무게는 책임의 무게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무거운 책임. 그 책임을 망각한 채 자신의 계급을 완장처럼 여기고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녀는 박태우 개인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번 기회에 군 내부에 아직도 만연한 잘못된 문화를 뿌리 뽑고 진정한 군인의 품격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잠시 후 그녀는 회의 자료를 들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곧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중심을 향해 그녀는 묵묵히 걸어갔다. 박태우 준장은 샤워를 마치고 갓 다림질한 정복을 입으며 콧노래를 불렀다. 아침에 있었던 불쾌한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재치 있는 농담에 제대로 받아치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가버린 여자를 생각하며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별것도 아닌 게 까불기는. 그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 자신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야전에서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 다부진 체격, 그리고 어깨에서 빛나는 별. 이것이 바로 그가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그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박태우에게 군대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였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정글. 그는 그 정글에서 승리해왔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굳게 믿었다. 여군이나 행정병과 같은 비전투 인력들은 그에게 있어 군대의 본질을 흐리는 존재일 뿐이었다. 준장님, 오늘 새로 부임하시는 부본부장님, 여군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박태우는 피식 웃었다. 알아. 윤설린 중장이라던가. 여자도 별 3개를 타는 세상이 왔구만. 시대가 좋아졌어. 아마 서류 작업이나 잘하는 행정 전문가겠지. 전투의 전자도 모를걸?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편견이 가득했다.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성으로서 그 자리까지 오르셨다는 게 부관이 말을 흐리자 박태우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뭐가 대단해? 여군이라고 봐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온실 속 화초처럼 커서 별단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진짜 군인은 나처럼 야전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싸워본 사람이야. 회의실에 앉아서 펜대나 굴리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공무원이지. 그는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무실을 나선 그는 합참작전본부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장교들이 깍듯하게 경례를 해왔다. 그는 고개를 까딱이며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이 권력의 느낌이 좋았다. 회의실 앞에는 먼저 도착한 여러 장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침에 체력단련실에 있었던 김 대령도 보였다. 김 대령은 박태우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태우는 애써 그를 무시하고 다른 장교들과 인사를 나눴다. 오늘 새로 오시는 분 아주 깐깐한 분이라던데. 긴장해야겠습니다. 한 중령의 말에 박태우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 내가 누군가. 야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박태우야. 아무리 깐깐한 양반이라도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나한테는 함부로 못할걸. 그는 마치 자신이 오늘 회의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침에 마주쳤던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문득 떠올랐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비서실 직원이나 회의 진행 요원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는 곧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의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오만한 얼굴을 감쌌다. 오전 9시 정각. 합참작전본부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회의 안건과 함께 박태우 준장의 화려한 공적이 담긴 양력이 띄워져 있었다. 박태우는 자신의 양력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회의에 참석한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좌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렷! 부본부장님 입장하십니다. 참석자 전원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칼 같은 거수경례 자세를 취했다. 박태우도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각 잡힌 정복,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당당한 걸음걸이. 그녀가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자 박태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아침에 체력단련실에서 자신이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운동복이 아닌 정복을 입은 그녀의 어깨에서는 세 개의 별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장 윤설린. 새로 부임한 합참작전본부 부본부장이었다. 박태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다. 아침에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귀에서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군복 터지겠어. 비서실 같은 데서 사랑 많이 받겠어. 요즘 여자들은 왜 다들 그렇게 뻣뻣해?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윤설리는 회의실 단상에 올라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박태우에게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박태우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끔찍한 수치심을 느꼈다. 윤설린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과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모두 편히 앉도록. 그녀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박태우는 거의 의자에 주저앉다시피 했다. 윤설리는 준비된 연설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책임지게 된 합참작전본부 부본부장 중장 윤설린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의 의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 군복의 무게는 계급의 높고 낮음, 성별의 다름으로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이등병의 군복이든 대장의 군복이든 그 안에는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똑같은 무게의 책임과 사명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박태우를 향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는 우리 군의 일부 지휘관이 그 무게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확인했다. 박태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어떤 이는 계급을 완장처럼 여기고 부하의 인격을 아무렇지 않게 모독한다. 심지어 동료 군인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며 희롱하기도 한다. 윤설린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태우의 심장에 박혔다. 체력단련실에서 나에게 군복이 터지겠다고 말했던 그 지휘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스스로 일어서서 모든 동료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할 용기는 있는가? 회의실에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사색이 된 채 앉아있는 박태우에게로 쏠렸다. 그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가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박태우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그의 등 뒤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고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윤설린 중장은 단상 위에서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여기서 비겁하게 침묵으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사내답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어설 것인가.
박태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30년 가까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이대로 앉아 있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이미 모두가 범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침묵은 비겁한 변명일 뿐 오히려 더 큰 경멸을 살 뿐이다. 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박태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중장님.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체력 단련실에서 중장님께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그의 고백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몇몇 장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저의 어리석고 무지한 언행으로 인해 중장님께 깊은 모욕감을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박태우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에 달린 별이 힘없이 아래로 늘어졌다. 평생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거의 없었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굴욕은 그 어떤 전투에서의 패배보다도 뼈아팠다. 윤설리는 여전히 표정의 변화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준장, 고개를 들게. 그녀의 말에 박태우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나는 자네의 사과를 받으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다. 자네 개인의 처벌을 원해서도 아니다. 의외의 말이었다. 박태우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박준장, 자네 한 사람이 아니라 자네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군의 지휘관으로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그녀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다. 계급이 높다는 것이 인격까지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깨에 별이 많다고 해서 더 위대한 군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지휘관은 힘으로 부하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품격으로 부하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품격 없는 별은 그저 빛 좋은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명심하길 바란다. 그녀의 말은 회의실의 모든 장교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박태우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뜨끔함을 느꼈다. 윤설리는 마지막으로 박태우를 향해 말했다. 박준장은 자리에 앉게. 오늘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준장은 내 집무실로 오도록. 군복의 무게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가르쳐 주도록 하지.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태우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회의가 끝난 뒤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의 회의는 국방부 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한 장군의 오만함이 어떻게 꺾이는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목격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회의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지시를 빠져나갔다. 누구도 박태우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이도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그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패잔병이 되어 있었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문은 이미 국방부 전체에 쫙 퍼져나갔을 것이다. 박태우 준장, 여자 중장에게 성희롱하다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다. 군 생활 내내 승승장구해왔던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앞으로 그의 앞에는 가시밭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 시각 체력단련실의 정민석 상사는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오전 회의에서 있었던 일은 김 대령을 통해 전해 들었다. 윤설린 중장이 직접 박 준장을 질책했다는 이야기에 그는 통쾌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이대로 사건이 덮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 중장이 아무리 공개적으로 질책했다고 해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결국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체력단련실 관리 부사관으로서 시설 내에서 벌어진 장성의 품위유지 위반 행위를 목격한 이상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의무였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육하원 측에 따라 박태우 준장이 윤설린 중장에게 했던 발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체력단련실 내부 CCTV 영상 파일도 첨부했다. 다행히 체력단련실 CCTV는 음성까지 녹음되는 최신형이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의 손은 조금 떨렸다. 준장을 상대로 보고서를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그가 보고서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국방부 감찰실의 컴퓨터에 경고등이 켜졌다. 준장 박태우 품위유지 위반 및 성희롱 혐의. 보고서를 확인한 감찰실장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직감한 그는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했다. 그날 오후 박태우 준장에게 품위유지 위반 혐의에 대한 감찰 조사 착수를 알리는 공식 공문이 하달되었다. 공문을 받아든 박태우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된다는 통보를 받으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다급하게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어떻게든 이 위기를 막아보려 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기들과 선배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상대가 윤설린 중장이라고. 그분은 장관님도 함부로 못하는 분이야.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모두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때 집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윤설린 중장의 비서관이었다. 박태우 준장님, 부본부장님께서 지금 집무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결국 심판의 시간이 온 것이었다. 박태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윤설린의 집무실로 향했다.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설린이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다. 정복이 아닌 편안한 근무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앉지. 그녀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다. 박태우는 마치 죄인처럼 의자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다. 무슨 말이 나올까, 어떤 질책과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박태우의 숨통을 조여왔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윤설린이었다. 감찰조사 통보 받았겠지. 네,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박태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후회스럽습니다. 무엇이 후회되나? 내게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면 그게 들통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건? 그녀의 질문은 그의 폐부를 꿰뚫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둘 다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제가 군인으로서의 품격을 잃었다는 사실이 가장 후회됩니다. 그리고 중장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는 것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태우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설린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박준장, 나는 자네에게 상처받지 않았네.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그녀는 책상으로 걸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지난 30년간 자네가 한 것보다 더 심한 말, 더 지독한 편견과 싸워왔네. 그럴 때마다 상처받았다면 나는 아마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그녀의 말에는 깊은 연륜과 아픔이 묻어 있었다. 내가 실망한 것은 야전에서 그토록 능력을 인정받고 여기까지 올라온 유능한 지휘관조차 아직도 그런 낡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네. 자네 같은 사람이 지휘하는 부대의 여군들은 과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그 생각이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어. 박태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설리는 잠시 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을 이었다. 감찰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걸세. 자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어. 아마 이번 일로 자네의 군 생활에 큰 오점이 남게 되겠지. 진급은 물론이고 앞으로 중요한 보직을 맡기도 어려울 거야. 그것은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이었다. 박태우는 절망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윤설린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앞으로 자네가 어떤 군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낡고 해진 작은 수첩이었다. 내가 처음 임관했을 때부터 쓰던 수첩일세. 그 안에는 내가 군 생활을 하며 지키고자 했던 다짐들이 적혀 있지. 한번 읽어보게. 박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에게는 질책이나 처벌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윤설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후 일주일이 흘렀다. 박태우 준장에 대한 감찰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견책이라는 중징계로 결정되었다. 군 내부에서는 그의 화려했던 경력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군 생활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징계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그는 윤설린 중장이 건네준 낡은 수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 안에는 군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부하를 인격으로 대하라. 어떠한 차별에도 굴하지 말라와 같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당연한 말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당연한 말들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뇌와 투쟁의 무게와 함께 다가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부하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회의 시간에는 말단 실무자의 의견까지 경청했고 특히 여군 장교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그의 변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부하들도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졌다. 한편 국방부 체력단련실 입구에는 새로운 안내문 하나가 붙었다. 군복은 힘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품격 없는 별은 그저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윤설린 중장의 지시로 붙은 이 문구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모든 군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다시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박태우는 여느 때처럼 체력단련실을 찾았다. 지난번의 사건 이후 처음이었다. 그는 일부러 사람이 가장 없는 이른 새벽 시간을 택했다. 하지만 그가 들어섰을 때 구석진 러닝머신 위에서 익숙한 인형이 달리고 있었다. 윤설린 중장이었다. 박태우는 순간 몸이 굳었다. 돌아나가야 할까?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중장님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이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는 겸손함이 묻어 있었다.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던 윤설린이 속도를 줄이고 그를 돌아보았다. 박 준장, 오랜만이군. 운동하러 왔나?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장님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윤설리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사과는 이미 충분히 받았네. 그보다 중요한 건 박 준장이 정말로 변했는가 하는 점이겠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군복의 무게를 제대로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중장님께서 주신 수첩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군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태우의 눈빛은 진실했다. 윤설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좋은 습관이군. 그 질문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게.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지는 법이니 운동 열심히 하게. 그녀는 박태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체력 단련실을 나섰다. 박태우는 그녀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덤벨을 들어 올렸다.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그의 군 생활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별의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군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체력 단련실의 새로운 안내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